우리 1교시 책 23쪽을 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차시가 진행이 될수록 지문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학 갈래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 확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럴 때 지금 이 3강에서 보게 될 요 독서 지문 2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첫 번째 26번에서 28번 지문이에요. 이 26번에서 28번 지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려운 지문들은 26에서 28번과 같은 구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조, 이 글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럴 때 1문단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지문 25쪽이에요. 이 두 번째 지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5문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동소송 생각나? 공동소송 지문? 거기 공동소송 지문은 먼저 1문단에서 구체적 사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줄지, 그리고 그거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해 줘서 다시 쭉 설명된 것이 그 1문단에 나왔던 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 반대예요. 얘는 마지막에 구체적 사례가 나왔으니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돼. 됐죠? 그래서 지금 요 두 지문을 푸는데 이게 과거 지문, 예전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기에도 꽤 어려울 겁니다. 얘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게요. 20분 드립니다. 지금 얘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 29번에서 31번 두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해. 그래, 이해가 돼야, 특히 5문단과 관련해서 이해가 돼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고, 반면에 26에서 28번은 정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처리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요 두 지문은 합쳐서 20분. 현재 지금 몇 시야? 24분. 네, 24분.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시계에 딱 거기 초침이 12째 가면 시작을 할 테니까 지금 1시 20분에서 44분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10분 경과. (15분) 경과.
20분 경과. 3분 더 볼게요.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요 두 지문 되게 좋은 지문이야. 이게 보면 알겠지만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이래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문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해력, 추론력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과학 지문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지문, 신채호 지문이 이제 바로 그런 지문입니다. 다시 결국 어려운 지문의 유형은 요 두 지문이 전부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정보를 적절하게 나누거나 처리하거나. 다 봤어? 볼까?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요 지문은 우리 지난번에 그 서남사 첫 번째 했던 서남사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시우야, 지금 이 그 신채호 지문에서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 대상 뭘 설명하려고 해?
어떤 거? 신국민, 까비. 혁준아,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그럼 그 사상이 뭔데? 까비. 세빈아,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일문단에 있잖아. 투쟁, 과정, 까비. 마지막입니다. 윤진이. 뭘 설명하려는 거야? 까비.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일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다는 거 설명하려는 거야. 지금 신체하면 투쟁 생각하는데 투쟁뿐 아니라 연대도 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돼. 둘 다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거는 설명하려는데 계속해서 일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끝에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를 이해할 필요가 있대. 그러니 지금 이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맞아? 봐봐. 내가 왜 서남사 그 다음에 승선교 얘기를 했냐면 그 지문 거기 한번 1강 보세요. 1강에서 그 서남사 승선교 봐봐. 거기 1문단을 보시면 1문단에서 이 승선교가 독특한 미감이 있다고 하는데 1문단 끝에서 뭐 얘기해? 얘 구조 얘기하지. 구성. 그랬더니 2문단이 구성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독특한 미감을 설명하는데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설명을 한 거야? 구성부터 설명을 한 거지. 구성에서부터 그 독특한 미감이 나타나니까. 그럼 다시 23쪽으로 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연대와 투쟁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 어디서 나눌 수 있어? 몇 번째 문단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일까? 그렇지. 지금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볼게.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그러니까 3문단까지 바로 뭐에 대해 설명했다는 거야? 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죠.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대. 즉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4문단하고 5문단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머리 구조에 딱 박혀 있다면 혹은 이 구조를 이용했다면 사실 2문단하고 3문단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2문단에서 지금 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를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2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자기 본위에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두 번째 줄이야. 비어와 마주선 주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쭉 2문단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2문단 끝에서 뭐로 귀결되냐면 항성이라는 말하고 변성이라는 말로 귀결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문단이야. 3문단의 첫 번째 줄. 신치원 아를 다시 소아랑 대아로 구별을 했대. 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거네. 먼저 아를 1, 2 문단을 통해 대해서 아에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 항성과 그 다음에 변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문단은 다시 이 아를 소아랑 대아로 나눴네. 맞아? 그럴 때야. 당연히 나눴으니까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 차이점이 이하고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겠어? 봐봐. 지금 소화의 경우는 얘 자성 있죠? 대하도 자성 있지? 그런데 소화는 뭐가 없어?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고, 반면에 대하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네. 그래서 지금 산문단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유, 그 다음에 끊어서 한 번 더 물결 표시.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지금 항성과 변성이라는 말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문단에서. 지금 이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에 대해 설명해 줬잖아. 지금 여기 3문단 끝에서 이 항성과 변성이라는 말을 봤으니 뭐 해야 되냐면 이문단에 올라가서 항성하고 변성 확인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3문단으로 와서 보는데 자각한 이후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이후를 보니 지금 거기에서는 전개 방식이 뭐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거야? 순서죠. 이후가 됐으니 자각한 이후에 지금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그 다음에 뭐가 실현이 된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항성과 변성이 요 대하의 자성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측면 사이에 이 항성과 변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소화와 대하의 차이인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이 두 개를 설명한 거야. 이게 지금 3문단에서의 핵심이야. 그런데 3문단에서 얘가 핵심인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3문단에서 핵심이 아닌 것들이 있네. 핵심이 아닌 것들에 대한 처리가 지금 이 글에서 3문단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 하면 첫 번째는 1문단입니다.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가 인지가 됐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3문단에서 그걸 바탕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 얘는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 얘는 후순위로 미뤄도 돼야 되는 정보. 그게 바로 뭐냐면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한 얘기죠. 그게 첫 번째야. 그거는 후순위로 미뤄져야 되는 거라고. 왜? 지금 이 글은 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더군다나 3문단은 소화랑 대하랑 설명하고 있으니 소화랑 대하랑 어때야 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성이랑 보편성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후순위로 미뤄야 될 정보가 뭐냐면 항성과 변성에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에 나와? 3문단 어디? 그렇지. 3문단 끝에. 봐봐. 지금 얘가 생각하는 아는 뭐가 필요한 거야? 소화와 대하 중에서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대하가 필요한 거지. 그럼 대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얘와 얘의 조화를 통해서 얘를 실현할 수 있다 얘기인 거지. 이게 핵심인 거잖아. 얘가 안 되면 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된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속성하고 보편성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거를 지금 문단 중간에 박아놔서 3문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4문단부터는 어때? 내용이 갑자기 훅 쉬워지잖아. 거기에 복잡한 내용이 있어? 없어. 그럴 때 4문단은 봐봐. 앞에서 먼저 신치호가 무슨 얘기냐? 투쟁과 관련된 얘기 나왔지. 그 다음에 연대 나왔잖아. 그렇게 본다면 4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여야 돼? 투쟁에 대한 얘기해야지. 투쟁 다음에 연대 얘기했잖아. 1문단에서 맞지? 그러면 지금 4문단에서 어떤 게 투쟁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 4문단에서 어떤 게 투쟁적 요소일까? 동양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동양주의가 왜?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아가 되자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 동양주의 반대가 이게 투쟁과 관련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분단에서 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누구랑 연대해? 5분단에서 누구랑 연대해?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까지도 이해했다, 이것까지도 파악했다면 그거를 정말 잘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쟁에 대한 얘기는 초기야. 투쟁에 대한 얘기는 초기야, 초기. 어떻게 할 수 있어, 초기라는 거? 투쟁에 대한 건 초기야. 4문단의 두 번째 줄 볼게요. 4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럼 침략할 때죠. 맞아? 그 다음에 5문단을 봅니다. 5문단의 첫 번째 줄,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그럼 직면하여는 이미 침략되기 전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심화될수록은 침략당한 후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신국민과 관련된 이 조선민중에 대한 개념을 세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어떻게 혼탁해져 가는 거잖아. 그래서 명료한 것이 아 속의 비아, 그 다음에 비아 속의 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5문단에는 투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해. 그게 뭘까? 무슨 말이냐면, 투쟁에 대한 얘기 뭐냐면 아 속의 비아를 배제해야지. 나와? 안 나오나? 배제가 아니라 제거라고 나왔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는 조선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이게 아 속의 비아에 대해서 투쟁하는 거잖아. 그리고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아의 개념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2문단하고 3문단이 없어도 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 지금 2문단하고 3문단이 없어도 지금 신채호에게 투쟁하고 연대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 4, 5문단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2문단하고 3문단은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마치 중요한 정보인 것 마냥 다양하게, 아니죠, 빽빽하게, 정보를 빽빽하게 제공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평가원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1문단에서 이 글의 구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3문단까지 읽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지.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뭐 해야 되는 거야? 2문단하고 3문단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털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정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문제에서 한번 털어내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한번 사용된 정보는 재사용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문이 좋은 지문. 그 다음에 이따가 이거 유인물 드릴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사실 정보량이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 정보를 유기적으로 짜맞춰 가야 돼. 즉 앞에서 처음에 설명한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그거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바로 5문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왜? 5문단의 첫 번째 줄에 지금 가령이라고 해놨죠. 구체적 사례가 튀어나왔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관련 지으면서 처리가 돼야지. 그래서 5문단이 이해가 되면, 5문단이 처리가 됐으면 사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과학과 관련된 이거를 좀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있거든.
경제에서도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경제에서도 있고, 과학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해서 조금 기억하고 앞으로도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문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볼게. 이게 이 지문이 좀 치사한 게 첫 번째 문단이야. 이 지문에서 치사한 게 첫 번째 문단이야? 그럼 시우야, 왜 1문단이 치사하다고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돌림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돌림힘 자체가 그 중에서도 어떤 거야? 알짜 돌림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1문단에서 언급된 요 지렛대의 원리는 이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알짜 돌림인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유사한 현상인 거지. 그러니까 치사한 거야. 이거 지렛대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이제 전개가 돌림힘, 알짜 돌림힘 이렇게 넘어가니까 페이크였던 거죠. 페이크. 그런 면에서 조금 치사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이해 측면이라고 얘기했어. 이 문단이 지금 돌림힘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문단입니다. 3문단에서는 알짜 돌림힘을 얘기하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여기에서 이 돌림힘과 관련되는 개념이 뭐랑 뭐야? 돌림힘과 관련되는 요소. 힘하고 거리지. 지금 힘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 비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니야? 지금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돌림힘의 크기는 x까지의 거리와 힘의 크기의 곱인 거니까 이건 비례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알짜. 지금 이게 누적이 돼서 이해가 돼야 돼. 알짜 돌림힘에서는 뭐가 추가가 된 거야? 그렇지. 방향.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돌림힘이 여러 개가 작용할 때가 되는 거지. 여기서에는 방향이. 그 다음에 돌림힘 여러 개. 됐죠? 그 다음입니다. 4문단. 4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회전 속도의 변화 물결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 문단을 볼게요. 이 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물체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동그라미 1, 물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동그라미 2. 봐봐. 회전 운동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0의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주의가 필요한 거는 회전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회전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걸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 됐어? 계속 4문단입니다. 그럴 때 4문단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회전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알짜 돌림힘이 한 일에 대한 얘기. 그래서 5문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갑의 돌림힘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0이 되는 거고, 을의 돌림힘은 400. 그런데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 알짜 돌림힘은 얼마? 알짜 돌림힘은 얼마가 돼? 100이어야 되잖아. 대신에 회전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돼? 그렇지. 을이 미는 방향이어야지. 여기까지가 됐어야 지금 앞에서 읽은 내용들을 이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하고 이해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걸 바탕으로 30번 문제를 보자. 30번 문제.
R자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R자 돌림힘은 얼마였어? 100이었지. 그럼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100이 어떻게 돼야 돼? 100, 101, 102, 10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R자 돌림 얘는 일정하죠. 그 다음에 2번 회전운동 에너지 여태까지 읽은 것 중에 언급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3번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돌잖아. 을이 미는 방향으로. 4번 R자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 방향이 같으면 아니죠. R자 돌림힘의 방향과 같은 건 갑이 아니라? 그렇지. 5번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30번의 답은 2번. 이게 이 지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이해가 됐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됐으면 31번도 처리가 가능한 거죠. 31번 5. 그 다음에 A 이거의 2배니까 여기다가 치자. 여기 B 맞지? 0.5R이 됐으니까 그럴 때 A는 어디로 돌린대? A는 시계 방향이죠. 반면에 B는 반시계 방향이야. 그쵸? 그 다음에 힘에 대한 얘기는 없네. 아 거기 있구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그런데 얘가 거리가 기니 누구 힘이 더 센 거야? 그렇지. B의 힘이 더 센 거니까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는 얘기인 거지. 야,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개념이 필요한 거야. 너네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가 뭐냐?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 이거 중학교 때 한 거거든. 이게 힘하고 관련되거든. 맞지? 등속도 운동은 그럼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작용하지 않아. 그게 등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지. 됐어? 그러면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지. 다시.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A도 힘주고 B도 힘주는 거야. 그런데 결국 R자 돌림 힘은 B 쪽으로 계속 일정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 누적이 돼야지. 한 번 밀어주고 끈 게 아니잖아. 계속 밀어주는 거니까 똑같은 힘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30번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30번에 1번. R자 돌림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해. 하지만 일정하게 R자 돌림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니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지. 등가 속도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거야.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등속도와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왜? 이 정도는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지. 알겠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지식은 배경 지식이 아니야. 수능에서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지. 왜? 우리나라 정기 교육 과정에서 다 다뤘던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이해 측면하고 바로 등속도와 등가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야. 계속 볼게요. 봐봐. 지금 1번 두 힘을 계속 가해주는 상황에서 외연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R자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A와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그럼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제는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고.
알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 3번. A에 가해주는 힘을 제거하면 당연히 회전 속도는 증가해야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B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된 이후에는 늘어나야죠. 대신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방향이 바뀌는 거. 됐습니까? 지금 요거 드릴 테니까 방금 독서 두 지문 푼 거 한번 채점해 보시고 궁금한 거는 좀 질문해 주세요. 뒤에 있는 문학은 딱 차이점만 얘기하면 돼.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 아니어서. 틀린 거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는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없으면 문학을 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문학까지 보면 이제 기본적인 갈래는 끝이야.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시소설 1강에서는 현대 시소설 받고 2강에서는 고전 시가 고전 소설 받고 그 다음에 3강에서 이제 극갈래를 보는데 요 극은 사실 서사갈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처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극갈래는 쉽기 때문에 최근에 잘 안 내. 단독 지문을 안 낸다고. 보통 뭐랑 같이 내냐면 소설 지문이라든지 가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제 시 지문하고 같이 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결국 소설을 읽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극갈래 특성을 물으면 문제 자체 해놓은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거나 그 다음에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극갈래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극갈래를 볼 때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언급하는 대로 꼭 봐주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희곡이랑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어. 그럴 때 희곡은 이건 연극이야. 얘는 영화나 드라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무대에서 펼쳐지죠. 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희곡을 읽을 때는 현재 무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상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물들의 등퇴장입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남아있고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대 분할. 얘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 장면이라든지 혹은 다른 장면을 보여줄 때 커튼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면 다른 공간, 이쪽에서 얘기하면 다른 시간대, 이것이 설정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무대 분할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다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많은 게 아니야. 드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할 때가 별로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네?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멘탈에 충격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 연극 혹은 영화 대본인데 이거 왜 이게 문제가 한 번에 안 풀리지? 그래서 애초에 연습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시나리오의 경우는 영상을 찍는 건데 영상 뭐로 찍어? 지금 봐봐. 카메라로 찍잖아. 지금 이 장면을 담기 위해서 카메라는 나는 카메라를 보거나 여러분들 보면 시선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나의 시선하고는 반대로 카메라의 시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카메라야. 카메라가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그래야 까다롭게 나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점점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희곡 지문하고 시나리오 지문을 봐달라. 사실 요 지문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 어디를 보냐면 28쪽입니다. 지금 28쪽을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야.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대사. 이제 그 대사라는 인물이야. 뭐 원효 대사 할 때 그런 대사입니다.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난 다음이야. 운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그러면 누구도 퇴장했단 얘기야? 그렇지. 앞에서 대사를 쳤던 그 대사도 퇴장했단 얘기인 거지. 그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온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어? 그렇게 지금 인물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제화한 것이 34번인데 34번은 아주 쉬운 거야. 지금 무대를 그렇게 분할해서 중요도를 매겼다는 얘기인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이게 지문에서 구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알겠죠? 다시 희곡 지문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상정할 수 있어야겠다.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요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요 지문이 좋아. 지금 이제 최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소설 갈래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갈래의 특성을 아주 잘 이용한 문제예요. 35번에서 38번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만 좀 풀어보는데 얘는 여유있게 7분을 드릴게요. 지금 23분이니까 30분까지 시작. 어려운 거 아닙니다.
푼 친구는 채점해 보세요. 제가 준 거에 문학도 같이 있으니까. 칠 분 경과 1분만 더 볼게요. 볼까요? 가 지문에서의 핵심은 나가 무진으로 가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야. 더불어 왜 무진을 가게 됐는지 나오죠. 지금 이 가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나가 왜 무진에 가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은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무진에 대한 나의 반응이야. 무진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나는 무진에 대해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일단 윤진이는 부정이래요. 나머지 친구. 시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혁준이는 부정. 세빈이는? 그러면 이번에는 세빈이부터 어떤 것 때문에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맨 마지막 그 4문단을 보시면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할 때 혹은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거 말고 혁준 2문단 마지막? 네,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지 나의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시우 3문단 마지막, 자신을 항상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거 무슨 뜻이야? 무진에 가면 나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진은 나에게 부정적 공간인 거야. 반면에 요 나지문의 경우는
순행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쓸 것이 바로 이펙트. 지금 이 이펙트는 화면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지문으로 문제를 낸다면 나는 이 부분도 활용했을 것 같아.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11번 장면하고 12번 장면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1번 장면에 도망하듯이 12번 장면에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이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딱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만약에 나만 주어졌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 그런데 가를 함께 주어졌고 그게 같은 장면이잖아. 그런 측면에서 11번에서의 장면하고 12번에서의 그 부분은 충분히 나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됐죠? 여기까지 다시. 지금 우리 기본적인 갈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뭐 수필 남았는데 수필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풀었던 신채호 지문하고 그 다음에 알짜돌림님 그 지문은 앞으로 그런 유형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읽어주셔야겠다. 그런 거를 주의를 잘 해주면, 잘 건너가면 어려운 문제에서도 웬만큼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테스트 할 때는 극과 관련돼서 테스트를 구성할 거예요. 오늘 채점 해보고 결과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